안녕하세요, 한석훈입니다. 저의 신간인 유흥심리학이 밝혀준 추억 속 만화의 비밀, 아톰의 꿈, 마징가의 혼, 원더우먼 아니마의 내용을 소개하며 성인의 의식세계의 깊은 곳을 들춰보는 내밀한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작품 황금박쥐 이야기에서는 제가 중년에 황금박쥐 주제가를 들으면서 불현듯 미지의 정서에 휩싸여서 유년기 기억 속으로 여행을 떠났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여정의 시초에 맞닥뜨리게 된 두 번째 만화 영화가 바로 요괴인간입니다. 이분이 세 명의 요괴인간 뱀, 베라, 베로 중의 대장이신 뱀이 되겠습니다. 요괴인간은 60년대 말 70년대 초 황금박쥐와 거의 동시대에 TV에서 방영했고 황금박쥐처럼 한일 합작품인데요. 역시 황금박쥐의 버금가는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제가 이 두 작품에 대해서 짚어두고 가고 싶은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해골과 요괴가 우리 어린이들의 영웅이 돼야 하는 건가? 지난 회에 소개한 괴물아버지 프로이트의 저자 서현석 교수께서는 이에 관해 난해한 정신분석학적 포스트모더니즘적 해석을 제시해 주시는데 솔직히 저는 프로이트와 이혼 공부를 20년쯤 하고 있습니다만 서 교수께서 많이 인용하시는 락강의 이론은 들을 때마다 좀 끄덕이는데 돌아서만 까먹어 버린 게 저는 아무래도 통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얘기 다 생략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만 말하자면 시청자인 꼬마들은 황금박쥐와 요괴인간을 보면 기분이 좋았고 왜 기분이 좋은지 이성적으로나 의식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나 아무튼 그 기괴한 존재들의 기괴함과 영웅스러움이 합체되어 있는 상태를 보는 게 그들의 기분을 좋게 해줬다라고 추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꼬마 때 저처럼 이 프로를 시청하셨던 제 또래 분들은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괴물의 기괴한 활약을 좋아서 시청했던 것이죠. 싫은데 억지로 봤을 리는 만무하니까요. 대체 우리는 왜 괴물을 좋아했을까요? 이런 의문에 대한 답도 의식적으로 찾아내기는 어렵다고 본다면 무의식 차원에서 답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서현석 교수께서는 요괴인간의 끔찍한 외양이 아이들의 무의식에 억압된 감정들의 절실함에 상응한다는 분석을 제시했는데요. 영유아기의 무의식적 억압은 정신의학, 아동심리학, 인간 발달학 분야에서는 상식적인 연구 주제이지만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개념일 수 있겠습니다. 제 책에서는 브루노 베텔하임이라는 미국의 정신분석학적 아동치유가의 주장을 빌려서 우리가 요괴인간의 끔찍함을 끔찍하게 좋아했던 연유를 설명해 보고자 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어린아이들 의식 저 밑바닥에는 자기들도 알 수 없는 꾹꾹 눌려서 억압된 괴물 같은 감정이 쌓여 있고 이런 감정은 어른들에게 혼나고 통제받으면서 생성됐지만 해소가 되지 않아서 무의식에 쌓여 있는 건데 성장 과정에서 끔찍한 옛날 이야기 같은 걸 들으면 이런 무의식의 감정을 해소하는 과정이 이제 제공되면서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베테라임 씨의 말입니다. 여기서 끔찍한 옛 이야기는 햇님 달님처럼 악당 호랑이가 똥구멍에 수수대가 박혀서 죽는다든가 신데렐라 원본에서 계모와 나쁜 언니들이 잔인한 형벌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들을 지칭합니다. 보다 상세한 이야기는 책을 봐주시고요. 나온 지 수십 년 지난 영화 나 홀로 집에가 왜 여전히 2020년대의 어린이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지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어른들에게 복수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왜 순진무구한 동심을 이렇게 어둡고 기분 나쁜 이야기들로 설명하느냐고 불평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아동 정신치유가 베텔하임은 이렇게 외칩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인간이 본질적으로 착하다고만 가르치려고 한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자신이 항상 착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또 비록 착한 행동을 하더라도 마음속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 이런 점은 부모가 가르쳐 준 것과는 모순이 되며 따라서 어린이는 자신을 괴물처럼 느낄 수도 있다. 저 자신을 더 잘 이해해 보고자 융심리학을 20년 가까이 공부하면서 제가 가슴에 품게 된 모토는 이것입니다. 억지로 밝은 척 한다고 밝아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둠을 밝혀야 진정으로 밝아진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요괴인간 챕터에서 저희 유년기에 억압됐던 감정이 무엇이었을지 찾아 나서는 작업을 펼쳐봅니다. 저로서는 꽤 가슴 아프고 부끄럽고 또 어두운 경험과 감정들입니다만 수십 년간 묻어뒀던 그런 부정적 감정들을 밝은 햇빛 아래 널어놓고 면밀히 살펴보는 작업은 분명히 저를 조금이나마 밝게 만들어줬다고 믿습니다.
이 조금이나마가 저에게는 엄청나게 소중하답니다. 그런데요, 물론 우리 천진한 꼬마 아이들은 요괴인간 3남매의 영웅적인 활약에 열광적인 칼퇴를 보냈던 것 역시 사실이겠습니다. 요괴인간의 보다 더 건전하고 심오한 메시지는 바로 주제가에 대놓고 게시가 됐는데요. 이겁니다. 빨리 사람이 되고 싶다. 저는 이 메시지에 줄기차게 매달렸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물론 사람이 못된 요괴인간들은 손가락도 3개밖에 없고요. 이렇게 3개. 그래서 요괴인간이 손을 주먹을 쥐면 이렇게 쥐곤 했죠. 생긴 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 외에 그들과 같은 구괴자들, 소외된 자들이 주류 사회에 들어와서 일원이 되고 싶다는 열망을 품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요괴인간들이 열망한 것이 그냥 인간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었을까요? 단순히 사회성을 갖춘 것 말고도 온전한 도덕적인 존재가 돼야 한다는 고귀한 염원을 담고 있던 건 아닐까요? 사실 요괴인간의 도덕성은 이미 보통 인간을 뛰어넘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회에서는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희망을 포기하고 목숨을 던지기까지 하죠. 이렇듯이 영웅적이고 도덕적인 요괴인간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모든 훌륭한 문학 작품이 그렇듯이 요괴인간도 독자마다 다른 다양한 해석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도 제 책에서 사람이 된다는 선언의 의미를 책 말미까지 끌고 가면서 저 자신에게 계속 질문해 봤습니다. 나는 과연 사람이 됐는가? 나는 어떻게 사람이 될 것인가? 흥미롭게도 제가 지난 십수년간 다시 찾아내서 감상하고 깊이 생각해봤던 수많은 옛 만화 영화 등 속에는 바로 사람이 되는 건 무엇인가에 대한 귀중한 답들이 담겨 있더군요. 저는 일단 제가 사람이 되어야겠기에 그 답들을 정리하고 저 자신을 그 답에 비추어 봤고요.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어떤 식으로 여생을 사는 게 사람이 되는 쪽에 가까워질 수 있을지 나름의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 과정의 이야기를 다음번에는 보다 다양한 70년대 초반의 작품들을 소재 삼아 풀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